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학 시절의 어느 봄날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21살이었어요. 어머니가 떠나신 이후 아버지와 둘이 서로 의지하며 살았죠. 혼자 남겨진 아버지가 걱정되어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취직해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0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하며 출가를 하게 되었죠. 남편은 2살 연상의 남자였어요.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덕분에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아버지도 남편을 참 아끼셨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은 아버지를 자주 챙겼습니다. 두 사람은 바둑을 좋아했기에 자주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그 모습이 저는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것이 우리 가족의 행복이라 믿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혼자 결과를 들으러 가는 건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찾아갔죠. 원래 아버지는 젊어서부터 동맥경화와 고지혈증이 있으셨어요. 꾸준히 약을 드시고 계셨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검진도 꼭 받았습니다. 의사는 아버지의 상태가 이전보다 좋지 않다고 말했어요. 의사는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무엇보다 식습관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신신당부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아버지를 찾아뵙고 챙겨드리기로 결정했어요. 남편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죠.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식사는 무얼 하셨는지, 약은 잘 드셨는지 확인했죠. 틈이 날 때마다 집에도 찾아갔어요. 제가 만든 음식들을 냉장고 가득 넣어두었어요. 남편 역시 회사에서 돌아오면 종종 아버지 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와 바둑도 두고 산책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그렇다고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웃으며 괜찮다고만 하셨지만요. 저는 밤마다 불안감에 잠을 설쳤어요. 어머니를 잃었던 때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저는 매일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겠지? 남편은 늘 그랬듯 제 손을 꼭 잡아주며 걱정 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식은 남편을 통해 시어머니께도 전해졌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주 친정집을 찾아가시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감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수 만든 음식을 가져와 아버지를 챙겨주셨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지혜야, 사돈댁 어른이 오시는 게 아빠는 불편하다. 놀란 저는 이유를 물었죠. 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시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 오시면 자꾸만 이것저것 살펴보시더라. 처음엔 그냥 궁금하셔서 그런가 싶었는데 요즘엔 뭐 이상한 질문도 하시고. 질문? 무슨 질문을 하시는데? 대놓고는 아니지만 작게는 이 집은 작아냐, 땅은 얼마나 되냐 이런 것들 물어보더니 최근에는 예금이 얼마인지 그런 것까지 묻더구나. 이거야 원 듣고 있자니 불쾌하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뭐야. 그런 걸 왜 묻는데. 난 전혀 몰랐는데. 미안해, 아빠. 내가 그만 방문하시라고 잘 말씀드려볼게요. 특히 최근에는 더 노골적으로 물으셔서 무척 민망하셨다고 했죠. 아버지 말씀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아버지께 일단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죠. 아버지의 말씀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설마 그런 의도는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죠.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돌려서 표현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친정아버지 많이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젠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뵙고 돌봐드릴 테니까 어머니께선 굳이 번거롭게 가시지 않으셔도 돼요. 얘가 왜 그래? 사돈 어르신 혼자 계시는데 내가 자주 들여다봐야지. 너 너무 부담 갖지 마라.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기 행동을 설명했어요. 지혜야, 난 그냥 혼자 사시는 바깥사돈이 걱정돼서 챙겨드리는 거야. 혼자 계시면 얼마나 적적하고 외로우시겠니? 같은 가족인데 그 정도야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 그 다음 날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또 아버지 집을 방문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친정 아버지 집에 방문한 걸 그날 저녁에야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또다시 불편한 마음을 토로하셨어요. 저는 결국 남편과 상의해봤지만 남편도 곤란해했죠. 남편이 직접 시어머니께 말씀드려보겠다고 했지만 저는 말렸어요. 괜히 가족 간의 감정이 틀어질까 우려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참다 못한 아버지가 직접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더는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정중히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얼마나 불편하셨으면 그러셨을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니었어요. 예, 너희 아버지 정말 유별나고 이상한 양반이다. 혼자 쓸쓸하게 사는 거 안타까워서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챙겨줬더니만. 뭐? 어디서 배은망덕하게 오지 말라느니 난리야? 사람이 어떻게 그따위로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를 모르니? 응? 어머니, 배은망덕이라뇨. 말씀이 좀 지나치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어머니가 왜 자꾸 아버지 집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불쾌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아니, 그게 뭐가 문제냐? 네 아빠 죽으면 그 재산 결국 다 우리 집으로 넘어오는 거잖니. 그래서 미리 알아보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다고 그러는 거야? 나도 알아야 어디에 쓸지 배분을 하면서 준비를 하지. 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대체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그런데 왜 벌써부터 아버지 재산 받을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아버지 재산, 그게 대체 왜 어머니 재산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흥분해 격하게 반응하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뻔뻔한 말을 이어갔죠. 가족끼리인데 네 아버지 재산이면 결국 내 돈도 되는 거 아니니? 그리고 사람 일 어떻게 알아? 오래 사실지 내일이라도 당장 돌아가실지 네가 어떻게 알아?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면 어머니도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잖아요. 그런 끔찍한 소리를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하세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분노가 가시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도 황당해하며 시어머니께 직접 전화를 했죠. 어머니, 도대체 지혜한테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장인어른 재산이 왜 어머니 돈이에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계신 장인어른한테 당장 내일이라도 돌아가실지 모른다고요? 저 어머니한테 정말 많이 실망했습니다. 지금 당장 지혜한테 전화해서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후 제게 일절 연락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사과도 없었죠.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싶어 정말 황당했어요. 남편이 한동안 제 편을 들어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있었기에 겨우 진정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깊은 속상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아버지가 집에 오셨어요.
근처에서 친구를 만나고 돌아가시는 길에 잠깐 들렀다고 하셨죠. 평소 자주 오시는 편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방문에 조금 놀랐지만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남편은 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늘 그렇듯 바둑 앞에 앉았어요. 차를 준비하며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남편을 바라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나는 이제 믿을 사람이 자네뿐이네. 혹시 내가 잘못되면 우리 지혜 평생 잘 좀 부탁하네. 아빠, 그런 이상한 소리를 왜 해요? 아빠 건강할 거야. 이상한 말 좀 하지 마. 그런 말 들으면 나 속상하다고. 괜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가 속상했습니다. 그런 제 표정을 알아챈 남편이 농담을 던져 어색함을 풀어주었죠. 장인어른, 지혜 걱정 마세요. 제가 평생 업고 다닐 테니까요. 대신 지혜가 무거워지면 저 책임 못 집니다. 그날 저녁엔 셋이서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즐겁게 식사를 마친 후 아버지와 집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현관 앞에 신우이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가씨,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생기셨어요? 성희야,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갑자기 찾아오고,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거야? 사돈 어르신, 안녕하세요. 사돈 처녀, 잘 지냈죠? 네, 저 오빠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왔는데 죄송해요. 사돈 어르신 계신 줄 알았으면 다음에 올 걸 그랬어요. 새언니 미안해요. 너무 급해서 연락할 정신이 없이 왔네요. 부탁이요? 무슨 부탁인데요? 이렇게 급하게 오셔서. 난 괜찮으니 일단 들어와요. 그래, 일단 안으로 들어와.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그래, 고마워. 정말 기니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일단 신우이를 집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는지 물어보았죠. 그러니 신우이가 다짜고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돈을 빌려달라면서요. 그 자리에 친정아버지도 함께 계셔서 상황이 난처했어요. 저와 남편은 일단 신우이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신우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돈을 빌려달라며 애원했습니다. 오빠, 새언니, 나 정말 급하게 돈 좀 빌려줘. 이렇게 찾아오는 거 나도 정말 싫었는데 지금은 아무한테도 부탁할 곳이 없어. 제발 이번 딱 한 번만 도와줘. 오빠, 제발 나 좀 살려줘. 성희야, 너 왜 이래 갑자기? 무슨 일인데? 진정부터 하고 천천히 말해봐. 일단 좀 앉아보세요. 뭐가 그렇게 급하신데요? 울지 마시고요. 네? 그때 아버지가 신우이에게 차분히 말했어요. 대체 무슨 일인지 일단 들어보자고요. 신우이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내가 하는 옷가게가 지금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 곧 재계약인데 가게 주인이 갑자기 세를 엄청 올렸어. 지금 당장 계약금 낼 돈도 없고 더 큰 문제는 요즘 장사까지 너무 안 돼서 월세가 몇 달째 밀려 있어. 이대로 가면 진짜 다 망하게 생겼어. 나 이제 어떡해?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왜 진작 말을 안 하셨어요? 진작이고 뭐고 그런 일이라면 나한테 전화를 먼저 했었어야지. 이게 무슨 짓이야? 신우이는 눈물을 흘리며 돈이 꼭 필요하다고 제게 돈 좀 빌려달라고 했죠. 남편은 신우이 말에 매우 당황해하며 그리고 불쾌해했습니다. 장인어른 앞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 동생이 불편했던 거죠. 너 지금 장인어른도 계시는데 뭐 하는 거야? 장사가 그렇게 안 되면 진작 접었어야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이렇게 소란을 피워. 그것도 이 늦은 시간에. 오빠, 내가 가게를 접으면 서우랑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잖아. 오빠가 그렇게 매정하게 말하면 난 어떡하라고. 신우이는 이혼 후 혼자서 8살 아들 서울을 키우고 있었어요. 돈이 궁에 궁지에 몰려 저를 찾아온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이상하게 신우이가 수상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눈물을 쏟으면서도 은근슬쩍 아버지를 힐끔거리는 게 영 수상했어요. 뭔가 바라는 듯한 느낌이었죠. 일단 신우이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일단 오늘은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돈 빌려드리는 문제는 남편이랑 상의하고 저희도 찬찬히 고민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지혜야, 고민할 필요도 없어. 우리도 지금 당장 여유가 없어서 돈 빌려줄 상황 아니야. 성희야, 미안한데 이건 도와주기 힘들겠다. 어떡해. 나 이제 진짜 끝이야. 나 어떡하라고. 오빠마저 이러면 난 이제 정말 방법이 없다고. 때 부리지 마. 그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신우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는 신우이의 울음소리만 크게 울렸죠. 그때 아버지가 천천히 나서서 신우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신우이를 달랬어요. 사돈처녀, 울지 마요. 지혜야, 아무래도 사돈처녀가 많이 곤란한 상황 같은데 내가 큰 돈은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도와줘야겠다. 사돈처녀, 일단 마음부터 진정해요. 아빠. 사돈처녀도 가족인데 어려울 때 도와야지. 괜찮다, 지혜야.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괜찮다니까. 사돈 어르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신우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조금 전까지 울며 매달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갑자기 얼굴에 웃음을 띠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무척이나 기분이 찜찜했죠.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 표정도 어두워졌고요. 결국 아버지는 신우이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빌려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빠, 가족 간이라도 동거래는 확실히 해야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어요. 그래서 말인데 차용증은 써두는 게 좋겠어요. 아가씨, 괜찮으시죠? 네? 차용증이요? 그래, 그건 지혜 네 말이 맞다. 사돈처녀,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말아요. 뭐 어차피 이자도 안 받고 할 테니까 차용증 하나 써도 괜찮겠지요? 네, 그렇게까지 하신다면야. 알겠어요. 써드릴게요. 그때 신우이 표정이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는지 마지못해 알겠다고 답했지만 저를 바라보는 신우이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며칠 후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저번에 전화로 대판 싸우고 처음 온 연락이었기에 달갑지 않았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니?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셨죠. 지혜야,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뭐긴 뭐야. 네가 바깥사돈한테 차용증 쓰라고 했다며? 아무리 돈 문제라지만 가족끼리 정으로 돕는 건데 차용증이라니. 사람이 그렇게까지 냉정해야겠어? 정말 너무 야박하다 너. 사람이 심보가 왜 그래? 어머니, 냉정하다뇨. 제가 뭘 잘못했나요? 원래 이런 건 가족끼리니까 더 확실하게 해야죠. 가족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갔다가 나중에 돈 때문에 서로 감정 상하고 얼굴 붉히는 일 많이 봤어요.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그걸 말이라고 하니?
바깥 사돈은 그렇게 좋은 뜻으로 도와주시는데 너만 그런 식으로 나오면 사돈이 얼마나 민망하시겠어? 내가 다 바깥 사돈 입장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사람 관계라는 게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어른이 말하면 네 하고 새겨듣지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차용증 그거 취소해라. 찢어버리라고. 아니죠, 어머님. 어머님, 정확히 하자는 게 왜 문제죠? 차용증이 있어야 나중에 서로 오해도 없고 깔끔하죠. 차용증 안 쓰면 나중에 얼마를 빌렸느니 얼마를 빌려주었느니 서로 헷갈려하면서 딴말 나와요. 어머님께서도 이전에 이모님한테 돈 200 빌려주셨는데 이모님이 100만 빌렸다고 100만 돌려주셨다면서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모님한테 엄청 화내셨잖아요. 그때 어머님도 분명 그러셨잖아요. 차용증 안 쓰고 계좌 이체 안 하고 현금으로 준 게 천추의 한이라고요. 차용증 쓰면 그런 오해도 안 생기고 저도 중간에서 불편한 소리 안 듣고 서로 좋잖아요. 안 그래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아무 말씀도 못했습니다. 그리곤 한마디 하시곤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그래도 잘났다 이거사. 그리고 그 다음 주 저는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조카 생일 때문이었죠. 시누이 아들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정말 어이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누이가 제가 시댁에 도착한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에게 떠드는 소리였어요. 엄마, 솔직히 사돈 어른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기대 엄청 했거든? 근데 진짜 쥐똥만하게 도와주더라. 와, 진짜 배포가 아주 목이 오줌만해. 겨우 이 정도 줄 거였으면 그냥 안 빌려주는 게 낫지 않아? 액수가 너무 작아서 뭐 어떻게 써볼 엄두도 안 나더라. 이 돈 갖고 뭘 어쩌라고. 참나,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도와준다고 큰 소리는 다치고는 겨우 이 정도밖에 못 내놓으면 어떡해? 참 서로 민망하게 만드시는 재주가 있어. 그것도 재주라면 재주다. 진짜 어른이면 좀 통 크게 팍팍 도와줘야지. 이렇게 쥐꼬리만한 돈으로 생색내면 뭐 기분 좋나? 자기 기분만 좋겠지. 참나. 그 양반이 보기보다 쫌생인가 보다.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이게 뭔 막말입니까? 당장이라도 한마디 하려는 찰나 남편이 저보다 먼저 나섰죠. 야, 김성희! 엄마야, 깜짝이야. 오빠? 새언니, 언제 왔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얘 이거사, 애 떨어지겠다. 김성희,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뭐? 쥐꼬리? 요즘 쥐꼬리는 그렇게 기냐? 5천이 적어? 장인어른이 네 사정 딱 해서 도와주신 건데 뭐가 어쩌고 좋지? 액수가 적어서 민망하다고? 야, 너 그렇게 불만이면 당장 그 돈 내놔. 아무도 너 보고 그 돈 빌려가라고 매달린 적 없어. 인간이 어떻게 감사함을 몰라? 당장 그 돈 돌려놔. 감사함을 모르는 너 같은 건 자격 없어. 네 혼자 해결해. 오빠, 미안해. 내가 미쳤나 봐. 순간적으로 돈 걱정 때문에 너무 예민해져서 실수한 거야. 내가 잘못했어. 진짜로. 다시는 이런 말 안 할게. 정말 미안해, 오빠. 야, 김성희. 나한테 사과하지 말고 지혜한테 제대로 사과해. 지금 너 궁지에 몰렸을 때 유일하게 도와주신 분이 지혜 아버님이야. 너한테는 은인인 사람이라고. 지금 지혜가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화났겠냐. 너 지금 당장 지혜한테 제대로 사과 안 하면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 새언니,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급해서 순간 정신이 나갔었나 봐. 알잖아요. 나 자주 미치는 거. 미안해요, 새언니. 아버님이 도와주신 거 진짜 고맙게 생각할게요. 아, 미친년. 정말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너무 막말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한 번만 용서해줘요. 아마 남편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날 시누이와 한판 싸웠을지도 몰라요. 계속된 시댁 식구들과의 마찰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들은 앞으로 제게 벌어질 일들의 전초전에 불과했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연락을 안 받으셔서 집에 찾아갔다가 침대에 누워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발견했죠. 의사 말에 의하면 심장마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온전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미친 사람처럼 있었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아버지를 모셨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을 하루에 수백 번씩 한 것 같아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시댁 식구들도 찾아왔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모두 슬픔을 표하며 눈물을 보였죠. 특히 남편은 매우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은 제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위로를 했어요. 그 덕에 저는 겨우 정신을 붙들고 있을 수 있었죠.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댁 식구들은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잠시나마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정신없는 시간이 지나고 장례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저는 큰 슬픔과 허탈함에 빠져 있었어요. 갑자기 아버지를 잃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집에 누워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지혜야,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아이고, 애통해라. 갑자기 바깥사돈 이렇게 떠나시고 너 혼자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어. 나도 가슴이 너무 아프고 그냥 매일이 눈물만 자꾸 나더라. 그래도 이럴수록 더 강하게 마음먹고 잘 이겨내야 한다. 네 옆에 우리가 있잖니. 내가 네 엄마 대신으로 옆에서 끝까지 지켜줄 테니까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언제든지 나한테 기다렴. 네가 마음 잡을 때까지 내가 절대 떠나지 않고 네 곁에 있어줄 거다. 아이고, 주책맞게 또 눈물이 나네.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괜히 어머니께 친정집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차라리 어머니가 계속 아버지 집에 드나드셨으면 이렇게 갑자기 혼자 돌아가시진 않았을 텐데.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니. 얘가 왜 이러니? 그런 자책하지 마라. 네 잘못이 절대 아니다. 원래 인생이란 게 그렇단다. 누구 탓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 자책하지 말고 어서 기운 차려야지. 알았지, 우리 지혜? 시어머니와의 위로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멍하니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통화 종료가 안 되고 영상이 갑자기 켜졌어요. 아마도 통화를 끝내려던 시어머니가 실수로 영상통화 버튼을 누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종료 버튼을 누르려다가 이후 들려오는 시어머니 목소리에 그만 얼어붙고 말했어요. 아유, 그 영감탱이 이제야 죽었네. 잘 죽었다. 이제 다 속이 다 시원하다. 엥. 엄마도 참 연기도 잘해. 방금 전까지 그렇게 눈물 흘리더니 참나. 아무리 그래도 잘 죽었다가 뭐냐? 시끄러 이거사. 그 양반이 죽어라. 우리도 숨 좀 쉬지. 안 그래? 시어머니 핸드폰이 어디에 걸쳐져 있는 것인지 화면이 거꾸로 되어 잘 안 보였지만 시어머니 영상통화 화면 안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보였습니다. 서로 웃으며 소주잔에 부딪히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영상에는 잘 안 보이지만 다른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맞아요. 남편이었어요. 그래도, 엄마, 좋은 곳 가시라고 해줘. 장인어른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말이야. 아유, 장인어른, 부디 좋은 곳 가십시오. 자자, 우리 돌아가신 장인어른을 위해서 건배! 이제 그 영감탱이 죽었으니 드디어 그 영감 재산 다 우리 거 아니냐?
앞으로 편하게 살겠네. 편하게 살아. 그러게 말이야. 아, 요즘 돈 때문에 너무 쪼달렸는데, 이제 돈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아우, 이제 정말 살만하겠어. 오빠, 잘 들어봐. 이제부터 오빠가 지혜만 잘 조종하면 돼. 어차피 그 아저씨 유산 지혜한테 다 갈 테니까. 적당히 가스라이팅해서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만들어놔. 알았지? 할 수 있지? 먼저 펜션 빚이나 좀 갚자. 아우, 한 달 이자가 대체 얼마야? 신우이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사람을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그것이요. 걱정 마. 그런 건 내가 누구보다 잘하잖아. 내가 가스라이팅은 고등학교 때부터 선수였다. 지혜 정도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일 수 있어. 아이, 그냥 나만 믿으라고. 쟤 하는 거 봐라. 아주 지안에 편들면서 우리를 얼마나 잡았어. 네 오빠는 알아서 잘하니까 너나 잘해. 하긴 잘하긴 하더라. 오빠 아주 미친 듯. 저번에 나한테 막 화낼 때 너 진짠 줄 알았잖아. 이참에 연기 쪽으로 나가봐. 대박 칠 듯. 그럴까? 아야, 신인상 받는 거 아니야? 아니다. 얼굴이 안 되네. 저는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것을 그 순간 알았죠. 지금까지의 삶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은 사실 그런 척을 하고 있던 겁니다. 영상 속 세 사람은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겨우 참고 천천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인간들이 제가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을 눈치 못 채게요.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제 속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웠죠. 이대로 그냥 이혼을 한다? 안 될 말이었어요. 그건 저 사람들에게 너무 착한 방법이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처럼 상냥한 표정이었어요. 남편은 제게 아버지 유산의 상속 절차를 잘 진행하고 있는지 물었죠. 순간 저는 남편 얼굴에 죽방을 날리고 후라이팬으로 뒤통수를 후려쳤습니다. 라는 상상을 했어요. 정말 그러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했어요. 남편을 빤히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친정아버지 유산 전부 다 자선단체에 기부했어. 이미 결정하고 변호사 통해서 진행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둬. 뭐? 아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 장인어른께서 어렵게 모으신 재산을 그렇게 쉽게 남들한테 줘버리면 어떡해. 기부도 좋지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처리하면 안 되지. 나하고 상의를 먼저 했었어야지. 그렇게 됐네. 당신이 뭐라 하든 이미 늦었어. 내 결심은 확고해.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저의 말을 들은 남편은 얼굴빛이 크게 변했습니다. 눈에 띄게 당황한 남편은 급하게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가스라이팅 시작인 거죠. 여보, 잘 생각해봐. 아버님이 평생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이야. 그걸 그렇게 함부로 남들한테 넘기면 아버님께서 하늘에서 정말 섭섭해하시지 않을까? 내가 아버님이라면 그 돈 당신을 위해 쓰기를 바라셨을 텐데 당신 충동적으로 기부한 걸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거야. 지금은 슬퍼서 제대로 판단하기 힘들 수도 있어. 내가 옆에서 객관적으로 보니까 하는 말이야. 내 말 믿고 지금이라도 기부 취소해. 그게 아버님 뜻에도 맞는 거야. 싫어. 이후에도 남편이 저를 쫓아다니며 뭐라 개똥 철학이 들어간 말들을 늘어놓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번에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야,
너 정말 무슨 정신으로 그런 결정을 한 거니? 어?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희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왜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줘버리냐고. 당장 취소해라. 절대 하면 안 돼. 어머니, 이미 다 결정된 일이에요. 아버지 유산을 어떻게 쓸지는 전적으로 제 몫이에요. 더 이상 이 문제로 어머니랑 얘기할 생각 없으니까 그만하세요. 지혜야, 이 시애미가 네 엄마 해준다고 했잖니, 응? 엄마 말 들어야지, 우리 지혜. 죄송하지만 전 어머님 딸 같은 며느리 할 생각 없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이번에는 이 인간들이 작정을 하고 찾아왔더군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다급한 얼굴로 집에 들이닥쳤어요. 남들한테 기부해봤자 그 돈 제대로 쓰이기나 하겠어? 세상에 사기꾼들 천지야. 네 아버지가 애써 모은 재산 사기꾼 아가리에 넣고 싶니? 와, 시어머니가 이 말을 하는데 자기 소개하는 줄 알았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새언니, 그 돈으로 차라리 건물이나 땅이라도 사둬봐. 그래야 나중에 후회 안 하고 오빠 부부도 편하게 산다니까? 남한테 퍼줘서 남는 게 뭐 있겠어요. 아니다. 그래, 남한테 기부하고 싶으면 일단 그 돈을 굴려요. 더 돈 많이 벌어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 지혜야. 꼭 기부를 해야만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잖아. 차라리 그 돈으로 투자 같은 거 해서 돈을 불리자. 더 큰 돈 만들어서 그때 정말 어려운 사람 돕는 봉사하면 되지. 내가 도울게. 나 봉사 좋아해. 맞다. 아버님 기일 때마다 봉사단체 선물 사들고 가서 봉사하자. 그게 더 의미 있고 좋지 않겠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대체 왜 제가 아버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까지 일일이 간섭하세요? 그 돈으로 땅 사고 건물을 사든 기부를 하든 왜 그러세요? 얘가 아직 몰라서 그러네. 너희가 잘 살아야 남들도 너희 가족 우습게 안 보고 무시도 못하는 거야.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너까지 어렵게 살면 그게 진짜 네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거지. 정말 더 들을 필요도 없는 말씀이네요. 아버지 뜻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이미 결정한 거고 바꿀 생각 없으니까요. 아주 똥줄이 제대로 타는지 별말을 다 하더군요.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는 말들이었어요. 저 인간들이 저를 설득하는 이유야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와서 다시 한번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뜻을 굽히지 않자 급기야 남편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미쳤어? 장인어른이 평생을 고생해서 힘들게 모은 돈을 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줘버리는데 그렇게 돈 버리라고 장인이 어렵게 돈 번 건 줄 알아? 당신이 상속 받았지만 당신 마음 가는 대로 막 써버리면 안 되는 돈이야. 알아? 장인어른이 그 돈 모으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걸 갖다가 아무 관계도 없는 남들한테 퍼준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 당신 정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 모습에서 저는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가식적인 인간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는 친정아버지의 유산을 기부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만 그렇게 선언한 것이었죠. 실제로는 유산 전액을 몰래 은행에 예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 중 일부를 사용해 흥신소를 고용했어요. 흥신소를 고용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가족 사업인 펜션 사업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그들이 평소 떳떳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니까요. 그래서 꼼꼼히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한 달 후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가 끝났다고요. 자료를 살펴보는 내내 기가 막혔습니다. 시댁에서 운영하는 펜션의 실태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어요. 펜션은 불법시설 투성이었습니다. 숙박업소인데도 제대로 된 소방시설이 없었어요. 법으로 정해진 소방 안전 규정을 철저히 무시한 채
운영하고 있었죠. 또한 정식 허가도 받지 않고 무허가 식당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주류까지 불법 판매하고 있었고요. 직원들 임금 문제는 더욱 심각했어요. 정식 고용 계약서 없이 동남아 직원들을 불법으로 고용했죠. 급여도 최저임금보다 한참 낮은 금액으로 지급했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건 환경 문제였어요.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펜션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방류하고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게 자료에 명확히 담겨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바로 집을 나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지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가 집을 떠나자마자 끈질기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전화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피스텔에 틀어박혀서 몇 날 며칠을 흥신소에서 준 자료 검토에 몰두했습니다. 소방시설 미설치, 무허가 식당 및 불법 주류 판매, 탈세 정황, 직원 임금 체불, 그리고 환경 오염까지 철저하게 정리했어요. 준비가 끝나자 저는 자료를 관련 기관에 모두 넘겼습니다. 경찰청, 국세청, 노동청, 그리고 환경청까지 총동원해서 각 기관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며칠 뒤 제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관들이 합동으로 펜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죠. 시댁 식구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단속에 크게 당황해 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 모두 일제히 제게 미친 듯이 연락을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전화들 다 무시했어요. 신고를 마치고 한 달간 해외로 떠나버렸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펜션은 소방시설 미설치로 당장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법으로 운영하던 식당과 주류 판매 역시 중단되었고요.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하더군요. 또한 국세청에서는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했고요. 세금 문제도 탈탈 털린 것은 불을 보듯 뻔했어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악화되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필사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제가 전화도 받지 않으니 아마 미칠 것 같았겠죠. 저도 직접 대면해서 죽으려고 하는 이 인간들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저보다 이 인간들이 더 답답해 할 테니까요. 시댁 펜션의 가장 큰 문제는 오폐수 처리시설과 소방시설이었어요. 벌금이야 내면 그만이고 세금 문제도 분할 납부를 하든 뭘 하든 사업장 운영과는 상관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폐수시설과 소방시설은 달랐습니다. 그걸 설치하기 전에는 펜션 운영이 불가했죠. 펜션을 다시 운영하려면 소방시설과 오폐수 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했어요. 그 비용이 엄청나 당장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남편은 제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급하게 메시지도 여러 번 남겼죠. 지혜야, 제발 연락 좀 해줘. 네가 집 나가고 이렇게 아무 소식 없으니까 내가 미칠 것 같아. 일단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지혜야,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화낸 거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다니까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이지혜, 너 진짜 이럴 거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연락 한 통이 없냐? 사람 무시하는 거야, 뭐야? 당장 전화 안 해? 너 지금 사람 가지고 노는 거야? 적당히 해야지. 계속 이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모든 메시지도 다 씹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버지 집 정리 문제로 비어있는 아버지 집에 갔을 때였어요. 그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남편과 시어머니와 딱 마주하게 된 겁니다. 설마 여기까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저도 몰랐어요. 지혜야, 아니 너 대체 왜 갑자기 집을 나가고 연락을 끊은 거야? 이유가 뭐든 말을 해야 알지 않겠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러게 말이다, 얘야.
부부 사이에 오해가 생겼으면 대화를 해야지 이렇게 잠수타면 해결이 되겠니? 서로 대화부터 해야지. 두 분 다 그런 얘기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기다린 진짜 용건이나 빨리 말하세요. 사실 내가 운영하는 펜션 사업이 지금 많이 어려워. 갑자기 장사도 안 되고 투자금도 묶여서 지금 빚더미야.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이 어려워서. 그래, 지혜야. 이러다가 집도 펜션도 다 날릴 지경이야. 그러니까 네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산 그것 좀 써서라도 이번에 우리 좀 도와주렴, 응?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뭐? 너 지금 웃니? 네가 돈 좀 생겼다고 아주 못되게 변했구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니? 우리 가족 아니니? 엄마, 제발 좀 가만히 있어봐. 지혜야,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봐. 지금 네가 가진 유산을 잘 활용해서 이 위기만 넘기면 우리 모두 예전처럼 잘 살 수 있어. 아니, 더 잘 될 수도 있다고. 제발 부탁할게. 잘 들어. 내 돈 단 1원 한 장도 그 펜션에 들어갈 일 없어. 절대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 뭐? 이지혜, 너 정말 사람이 이렇게 독하게 변할 수가 있냐? 내가 지금 나만 잘 살자고 이래? 우리 가족 다 같이 잘 살자고 이러는 거잖아. 너만 잘 살자고 이러는 것 같은데? 당신 얼굴 보니까 너무 웃겨서 못 참겠다. 정말 가증스러워. 그 말과 함께 저는 뒤돌아서 가버렸어요. 남편이 달려와 제 손을 잡았지만 그대로 뿌리쳐버렸죠. 그리고 택시를 타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직 제 복수가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도움을 거절한 이후 시댁은 결국 막대한 빚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벌금을 납부할 수도 없었고 세무조사 결과로 나온 막대한 추가 세금도 납부할 수 없었죠. 문제는 펜션을 만들기 위해 대출을 받은 은행 이자였습니다. 그 이자조차 막는 게 불가능해졌죠. 펜션은 소방시설과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재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비용이 너무 커서 결국 시댁 인간들은 펜션을 헐값에 급매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소방시설과 오폐수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했기 때문이죠. 결국 남편은 펜션 운영 당시 이미 빌린 막대한 은행 빚을 갚지 못해 결국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가 결국 경매 처분되었고요. 시누이도 가게를 유지할 수 없어 결국 문을 닫고 말았어요. 시모와 시누 그리고 남편은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잃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바로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모든 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때가 온 것이었죠. 소장을 보낸 직후 저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불러둔 이삿짐 센터 사람들에게 남편의 짐을 모두 포장해 시누이가 사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했죠. 시어머니가 경매로 집을 날리고 시누이 집에 얹혀 살고 있었거든요. 한참 짐을 포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사 때문에 열어둔 현관문으로 남편이 들어왔죠. 남편은 집안의 풍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짐을 포장하고 있던 사람들을 보며 물었어요. 당신들 누구야? 누군데 내 짐을 함부로 가지고 가? 네? 이사하신다고 해서. 무슨 이사야? 이 사람들이? 당장 안 나가? 내가 불렀어. 저 괜찮아요. 계속 작업해주세요. 당신 언제 왔어? 당신 이혼 소장 봤지? 우리 이혼할 거야. 그리고 이 집 친정아버지가 결혼할 때 나한테 마련해주신 내 집이니까 내 집이야. 당신은 당장 나가. 뭐?
지금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이때 이혼을 하겠다고? 야,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말해봐. 나 결혼 생활 내내 당신한테 최선을 다했어. 돈도 열심히 벌었고 당신 시집에서 갈등 생기면 내가 앞장서서 다 막아줬다고. 대체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어? 당신 설마 남자 생겼냐? 장인한테 큰돈 유산으로 받으니까 막 딴 남자 생각나고 그래서 남자 만났어? 그래서 이래? 당신, 아직도 내가 왜 그런 건지 이유를 모르겠어? 몰라. 모르겠다고. 대체 뭐가 문제인지 나는 하나도 모르겠다고.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영상을 보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잘못 눌러 연결된 영상통화를 녹화한 영상이었죠. 남편은 자신의 휴대폰에서 그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색이 되며 저 한 번, 자기 핸드폰 한 번 번갈아 보더군요. 남편은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었나 봐요. 지혜야. 아니,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이거 다 술 취해서 정신없이 한 헛소리였어. 제발 한 번만 믿어줘. 이거 내 진심 아니야. 아니, 내가 어떻게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하겠어. 장인어른이 나를 얼마나 믿어주고 잘해주셨는데. 아니, 제발 용서해줘. 어? 한 번만 봐줘. 제발. 그만해. 그걸 아는 사람이 우리 아빠한테 이래? 이제 당신 변명 듣고 싶은 마음도 없어. 이미 당신한테 모든 정이 떨어졌으니까. 그냥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제 말에 남편은 갑자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표정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인간이 아니었죠. 그리고 순식간에 제게 달려들더니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그 순간 제 뒤에 있던 남자가 빠르게 나서서 정확한 유도 기술로 남편을 바닥에 꽂아버렸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꼽혀서 고통스러워하는 비명을 질렀죠. 그 모습이 마치 더럽고 징그러운 벌레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혹시라도 남편이 폭력을 행사할까 우려되어 단기로 미리 경호원을 고용해둔 상태였어요. 그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바닥에 납작 쓰러져 있는 남편을 차갑게 내려다 보았습니다. 잘 들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 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면 그땐 바닥에 꽂히는 걸로 안 끝날 거야. 그땐 진짜 네 인생도 같이 지옥에 꽂아버릴 테니까 각오하고 덤벼. 난 자신 있으니까.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잠시 바닥에 엎드린 채로 숨을 몰아쉬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문 밖으로 도망치듯 뛰어나갔죠. 남편이 도망간 후 저는 이혼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소송 절차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저는 동시에 시누이를 상대로 지급 명령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작성해 두신 차용증이 명확한 증거였어요. 법원에서는 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곧이어 강제 집행 절차가 시작되었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빌부터 살고 있던 시누이 집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지급 명령 통보를 받고 격하게 반발했어요. 희지애, 너 정말 사람 맞아? 어떻게 내 집까지 강제 집행을 걸어?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장 취소해. 당장! 법대로 하는 건데요. 차용증 쓰셨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따질 거 없어요. 할 말 있으면 법정 가서 하시죠. 지혜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이러지 마. 진짜 나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줘. 어? 김성희, 너 기억해? 네가 힘들어서 울며 불며 빌 때 도와준 사람 우리 아버지셨어.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네가 한 짓 기억 안 나? 내 아버지 죽음을 비웃고 돈 욕심만 부리던 너는 인간도 아니야. 너 같은 사람이 감히 우리 아버지 돈을 써? 웃기지 마.
너한테는 아버지 돈 1원 한 장도 아까워. 신우이가 반항을 했지만 별 소용 없었어요. 며칠 뒤 신우이는 어떻게 마련했는지 제 계좌로 돈을 입금하더군요. 뭐 남편과 시어머니가 합심해서 사채를 썼는지 뭐 했는지는 관심 없었습니다. 뭐가 되었던 앞으로 그 인간들이 감당하겠죠. 남편과 이혼을 마무리한 뒤 저는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곳이었어요. 바닷가 근처 작은 마을을 조용히 걷다 보니 오래된 사진관 앞에서 우연히 낯익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함께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저는 사진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움과 후회가 동시에 밀려왔죠. 한참을 서 있다가 저는 문득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유산을 더욱 뜻깊게 사용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날 이후 저는 작은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어요. 재단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짓기로 했고요. 재단을 통해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바라셨던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 바쁘게 살고 있어요. 잡생각이 안 들도록요. 그리고 하루하루 보람을 느끼고 있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전 지인을 통해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펜션 사업 실패로 인해 떠안은 막대한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끊어냈기 때문이죠. 이제 저는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저녁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다짐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딸로 살아가겠다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